안녕하세요. 세라국어 민지쌤입니다. 자, 이번 작품은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수필입니다. 수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갈래죠. 기행문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특징은 엽서 형식, 누군가에게 엽서를 보내는 형식이에요. 비유와 예시를 많이 들어서 문학적이고요. 경어체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글은 관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좀 관용적이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필이에요. 자, 함께 보시죠.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탄불, 터키의 도시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편의상 터키라고 할게요. 자,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잔틴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나는 목매하기만 했습니다.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나는 이중의 장벽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죠. 이중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궐과 흉노족이 있어요. 터키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중국만 인식하다 보니까 이 돌궐과 흉노는 중국의 변방 민족 아닌가? 한마디로 중국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터키가 유럽에 가까이 있으니까 유럽만 신경 쓰지 이슬람과 비잔틴 이런 문화들은 유럽의 하위 문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중국의 큰 산과 유럽의 큰 산에 가로막혀서 터키에 대해서 또는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죠.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 엽서를 띄웁니다. 엽서 형식이라고 했죠? 여기 나오네요. 엽서 형식.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이래요.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 높이에 그곳에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돔을 올려놨는지 참 불가사의한 멋진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거, 요거는 이때까지 이 소피아 성당에 대한 어떤 부당한 편견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소피아 성당이 되게 훌륭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유럽에 있지 않고 이스탄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럽의 건축물에 비해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건물과 유적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수많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대요.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 즉, 요 터키의 조상인데요. 이 지역을 이제 함락,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마호메트 2세에 의해서 터키가 되는 거죠. 이런 무수한 무용담들 있죠. 이거 굉장히 훌륭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해서 원래는 몰랐다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35년에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벽면의 칠을 벗겨냈어요. 그 속에 이게 웬걸? 예수상과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썼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슬람 사원으로 쓸 때 이 예수상, 천사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지우거나 없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이슬람 사원을 쓰던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즉 터키인들은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벗겨내니까 깜짝 놀라죠.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정말 관대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게 이슬람의 관례였거든요.
그 대단한 마호메트 2세가 힘들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이게 지금의 말하는 이스탄불이에요. 비로소 이 소피아 성당을 이제 말을 몰아서 성당을 파괴해라 그게 아니고 파괴를 금지시켰대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 이곳은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다. 모스크는 예배를 지내는 곳을 말해요. 라고 선언하고 일체 약탈을 엄금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즉 터키의 조상들이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슬람의 관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이러한 관용적인 전통은요. 이슬람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어요. 동서, 동양과 서양, 고금, 과거와 현재 함께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스탄불은 보스포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인데요.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튀르크 등 역사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해요. 여러 가지 문화를 자기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여러 가지 문화, 유적을 없애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우리는 흔히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터키를 새로운 문명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부르는 거죠. 비유적으로.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없는 것 또는 나와는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화, 관용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블루모스크는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이슬람 예배를 지내는 곳이에요. 자, 그곳은요. 굉장히 웅장한 오케스트라라고 비유되어 있는데 이게 빛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와요.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를 웅장한 오케스트라라고 비유한 거예요. 99가지 청색, 블루 모스크니까 청색으로 장식된 그 창문이 있는 공간에서 현란하게 들어온 빛은 되게 아름답겠죠.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 현재, 동서양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즉, 블루 모스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모니처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블루 모스크에서 여러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죠? 소피아 성당이 있죠. 기독교 건물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어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은 당신은 이제 엽서를 받는 사람이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탄불의 관용과 공존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것은요. 강자의 논리지 않습니까? 즉, 한 센 문화가 다른 작은 문화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자의 논리로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 나의 문화적 편견이었어요. 이걸 성찰했다는 거죠.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한없이 왜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